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이슈 털기 김남우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을 한 자녀에게 채찍을 들지 않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그만큼 자녀 교육과 청소년 교육에 엄격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의 체벌 역시 규제가 심해졌고요.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동네 이웃 어른들조차 청소년들에게 쉽게 뭐라고 말을 걸지 못하는 상황들에 우리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엇나가는 청소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웃사회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하지만 국가와 제도 역시 청소년의 교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이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외경제TV의 신용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한수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수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먼저 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사건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청소년들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사건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슈 털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여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것뿐 두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혹시 SNS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죠.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SNS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의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자세한 내막을 좀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예, 부산 여중생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건 SNS에서 한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하네요. 네, 어떤 사진이었나요? 예, 지난 2일이었죠.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온몸에 피투성이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 심지어 이 사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올렸다고 하네요. 네, 어떤 사건, 어떤 이유로 올린 건가요? 나는 이걸 사진을 해서 페북 스타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네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구체된 사건 개요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밤 8시쯤에 부산의 한 공장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마구잡이로 때렸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 소주, 벽돌, 쇠파이프, 철제의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피를 흘릴 정도로 때렸다고 네. 합니다. 손으로 손발, 신체만 이용해서 때린 게 아니라 아예 무기를 좀 사용을 예. 한 거네요. 굉장히 네, 위험할 그렇죠. 수 있는 소주병, 이런 유리라던가 철제 의자 같은 것들. 예. 네, 근데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면서요. 또 다른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7월 벌어졌고요. 부산 사건과 같이 SNS를 통해서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다른 점은 피해자의 언니가 네. 자신의 동생의 피해 사실을 SNS에 직접 올렸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네. 이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네. 그리고 너무도 당당한 행동들을 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밝힌 네.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릉 피해 폭행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 7월 여고생 6명이 동급생인 B 양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충격적인 사실은 오전 3시부터 무려 7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다는 7시간이요? 겁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1차 폭행이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자취방에서 네. 이제 폭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폭행의 이유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밝힌 것이 네. 이 B 양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네. 남에게 이야기를 했다. 네. 단지 이 이유로 7시간의 폭행을 벌인 것입니다. 네. 7시간을 폭행을 하고 또 이게 한 번 폭행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좀 전에 1차가 말씀드린 아니라 대로 예. 자취방으로까지 가가지고 2차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학교 폭력으로 끝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좀 다른 사건들과 차별화되게 더
특이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점들은 네. 장시간 이어졌던 폭행이라는 점, 네. 그리고 보복 폭행이라는 점, 네. 게다가 보호 관찰 중인 청소년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 다르게 부하게 됐다고 네. 생각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복 폭행이라는 점은 또 어떤 이유인가요? 보복을 예, 보호 네. 폭행은 아까 이하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양인 나의 사생활을 얘기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 보복 사건, 보호 폭행을 했다고 한 점이 좀 지적이 되고 있네요. 네. 그 가해자들 중에서 자수를 한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자수를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아무래도 줄게 됩니다. 뭐 네. 반에 가깝게 주었다 할 그런 사건이 있는데 네. 그걸 알고 네. 자수가 되면은 그 형량이 줄어드는 걸 알고 자수를 했다는 거 하네요. 네. 이게 SNS를 통해서 영상을 배포하고 또 사진을 올리고 하면은 페북 스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한 게 또 캡처가 떴어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부산과 강릉 사건이 이제 네. 폭행 시간 자체가 네. 일반 우리 상식 수준을 넘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사실 SNS를 통해서 그 폭행 이후에 네. 가해자들이 한 행동이 사실 더 문제가 됐습니다. 네. 협박은 물론 범행 사진과 영상 네. 뭐 그런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올리면서 뉘우침보다는 오히려 더 당당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언니가 올렸음에도 네. 가해자들이 오히려 악플들이 달리고 관심을 끌자 네. 이것을 통해서 팔로워 수를 늘려서 페북 스타가 되자 네. 이런 말들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아무리 이게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가해자들, 지금 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부산 여중생 사건, 줄여서 부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사건의 경우에는 한 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되어 있고요. 네. 다른 가해자에게는 지금 가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검찰이 소송이 종료되고 난 뒤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말한 만큼 네. 그 재판부도 가해자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구속영장, 청소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은 좀 흔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산 사건은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강릉 사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강릉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12일 가해자 6명 중에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네.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네.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청소년들은 구치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치장에 집으로 들어가지 들어가서 못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점차 사회에서 본물 터지듯이 지금 청소년들의 이런 강력 범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이 따로 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바로 소년법입니다. 네. 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그리고 네.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 조치를 하고 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고 네.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네, 이게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환경을 조정해주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 처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법은 네. 이제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네. 법안이고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징역 등의 네. 그런 벌을 주기보다는 네.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이제 청소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게끔 네.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네, 법이라고 반성하고 네. 다시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런 네. 느낌이군요. 그렇다면 소년법 말고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법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하고 그러니까 소년법을 좀 헷갈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년법은 청소년 보호법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고요. 네. 뭐 예를 들면 19금 매체, 유흥업소, 술, 네. 담배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고요. 네. 네, 소년법은 아까 이한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됐으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소년법 자체를 최근에 폐지하자 아니면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네. 그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12만 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이제 소년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청원도 처음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올라왔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네, 근데 그거는 폐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지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말을 바꿔달라고 해서 네. 그 게시물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제목만 바꿔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된 그 잘못된 글 네. 같은 경우는 무려 27만 명이 네.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거의 두 개를 합치면은 39만 명, 4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약 4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네. 폐지를 청원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약간 올린 분들의 그 개요를 좀 보면은 네네. 강릉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봤을 때 네. 이제 더 이상은 청소년들을 어리다는 이유로 네. 법으로 단지 보호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을 좀 내고 있거든요. 네.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네. 청소년들이 이제 그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네.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서 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건은? 예, 청원 홈페이지에 일정 인원이 청원에 동의하게 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해당 법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논의하고 공청회 등을 열게 되는 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만 네.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네. 그 인원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되면은 이게 뭐 공이 넘어간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을 이제 검토를 해라 네. 이렇게 말은 했으나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거나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폐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청원까지 넣는 걸까요? 어떤 게 문제인가요? 예, 소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년법에서 소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10살 미만의 범법 소년, 네, 10살 미만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 네. 14살 이상 18살 미만의 범죄 소년으로 총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처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형사처벌은 범죄 소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즉 14세에서 18세 미만.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네. 범법 소년은 아예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고요. 네. 예,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한 보호 처분에는 봉사활동이나 네. 보호관찰 등이 속하게 되죠. 네. 그 보호 관찰이라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군가가 보호하고 관찰하는 그런 건가요? 예, 보호관찰 이제 보호관찰관이 파견이 돼서 네. 그 청소년에 대해서 일정 그 기간 동안 그 관찰을 하게 되고 네. 관찰 후에 그 보고를 해서 이 친구는 어떤 행동을 했고 네. 지금 교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치가 보호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년법은 이제 청소년 그 범죄 처벌에 대해서 최대 형량 자체를 네.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정 연령에 속하지 않으면 이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또 저지르더라도 선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들 중에 네. 만 14세 미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되는데 네. 가해자들한테는 처벌 자체가 네. 이제 손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폐지 논란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들의 감정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소년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최대 형량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인천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지금 구형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공범자에게는 이제 무기징역 구형이 내려졌는데,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같은 범행이 과연 실질적으로 유지가 돼서 형벌이 내려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확률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은 네.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네.
형량을 낮춰서 최대 15년까지만 형량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요번 가해자가 20년을 받은 이유는 그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네. 형량을 늘린 것이지만 이마저도 최대 20년을 네. 넘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다시 한번 소년법에 의해 막히면서 20년으로만 제한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소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소년법도 특이한 또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소년법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땐 장기와 단기로 나누게 됩니다. 네. 장기는 최대 10년, 네. 단기는 최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 조항을 부정기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정기형을 통해서 단기형이 끝나게 되면은 가석방 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이거 그 부정기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5년을 구형 이제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부정기형을 통해서 단기형이 끝나면 가석방 조치를 예.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또 한 번의 특이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 소년법을 현재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들 그런 쪽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람들은 강력 범죄만에서라도 네. 지금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밀양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가해자 및 공범자가 11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단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 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0이 내려졌고요. 네. 나머지 그 일부 가해자들은 멀쩡히 뭐 대학을 나와서 네. 지금 SNS 상에 네티즌 수사대가 밝힌 걸로만 보면 뭐 일반 직장인부터 군인 그리고 그 어린이집 교사까지 네.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또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게 그 피해자들을 좀 조롱을 했던 가해자의 친구가 네. 여경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을 교화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일 것 같아요. 자신은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데 나머지 그렇죠. 친구들, 가해자였던 친구들은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게 조금은 뭔가 모순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법이 좀 수정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수정이 된 건가요? 예, 소년법은 지난 2007년에 대폭 수정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예, 당시의 주요 요지로는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살에서 19살로 낮춘 게 된 거가 있었고요. 네. 예, 또 촉법 소년을 12살 이상에서 12살 이상 14세 14살 미만에서 네.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당시 국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보호관할 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물론 소년법의 형량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겁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개정을 했지만 네.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 원칙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거는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국민의 90% 이상의 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청와대 게시판만 봐도 벌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4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 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사회적으로 그냥 단순히 법에 뭐 이렇게 넘겨갈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이미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면제 연령 상한선을 현행 14살에서 12살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살에서 12살로 낮추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네.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예, 소년법 적용 대상을 만 14살 이상 19살 미만에서 14살 이상 18살 미만으로 축소하고 소년법의 최대 유기징역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정말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등 굉장히 강력한 개정안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곧 청와대에서도 어떻게
이거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예, 곧 네. 청와대에서도 이에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강력범죄에 대한 수위를 높여도 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줄 수 없다는 점이 지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보면요, 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네.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을 할 수 없는 네.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안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이 협약에 적용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무조건 벌을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뭐 무조건 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법이 강화되는 것만으로도 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처벌 자체를 강화를 시켜서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청소년 범죄를 좀 예방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이한수 기자께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 이하의 연령을 가진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용인시에서 발생했던 캔맘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벽돌로 예, 이제 그렇죠. 네. 예, 캔맘 사건은 이제 그 55세의 그 캔맘이 네. 길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위한 네. 집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때 이제 그 9살 네.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서 그 분을 네, 맞아서, 이제 맞아서 돌아가셨던 돌아갔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사건이었죠. 네. 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살 미만이다 보니까 그 형벌의 조항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때문에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게 신중해야 되는 주장도 있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이 초등학생은 형사 책임 면제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형사처벌에 이게 연령대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캔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9세, 9세의 아동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벌인 일이고 네. 지금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 같은 경우는 이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또 폭행 이후에 또 그 행동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했기 때문에 네. 처벌 수위를 높이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 형사처벌 연령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장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처벌 강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처벌 기준으로 삼았을 때 소년 범죄 자체가 줄고 있다는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상해, 폭행, 공갈 등 소년폭력 범죄자는 17,473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 수치는 2011년보다 1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처벌 여부를 나이 기준으로만 구분한 현행법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소년의 책임 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쳐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년 범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지난 5년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 5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의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네. 15,849명에 달합니다. 네, 정말 네. 많네요. 네. 네, 이거는 하루 평균 9건씩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검거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이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 뭐 예방이 되고 있거나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네. 볼 수는 없죠. 전체 수치는 줄었는데 그 안에서 4대 강력범죄라고 불리는 정말 흉악한 범죄들은 그렇죠. 오히려 늘고 있다. 하루에
9건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좀 심각한 이야기까지 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의 사례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나요? 네. 일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14살 이상은 형사재판이 가능하고 14살 이후부터 범행 내용이 잔혹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6살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의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그 형법을 지금 개정했고요. 네. 지금 이 형법 개정 사항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많이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나 유기징역 같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그 유엔 협약에 따라서 살인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저했을 때는 최대 2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나라, 일본 우리가 가장 비슷한 법 체계를 갖고 있다는 일본 먼저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년법 폐지 또는 이제 특별법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들에 대해서 이 소년들이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만 일반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례도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목소리들은 또 어떤가 궁금한데요. SNS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또 전해지는 사회적인 목소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상식을 뒤엎는 10대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고 네. 어쩌다가 학생들이 이 지경까지 갔는지에 대한 참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SNS에 아까 앞서 말했듯이 교도소를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가겠느냐, 네. 이를 통해서 페북 스타가 되겠느냐 이런 네. 말들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이제 받고 네. 학계에서도 이제 엄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이 관련된 법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대안은 좀 없을까요? 법 쪽에서는 소년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쪽에서는 소년사법제도 전체를 법원 중심으로 개편해서 강제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각자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신 기자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청소년들의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자체의 변화가 사실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들이 놓아져 있는 상황들이 너무 절벽에 몰려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일들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피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만 하기에는 피해자들이 기다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시켜놓고 네. 그걸 예방책으로 삼은 다음에 네. 이 환경을 차츰차츰 개선을 해 나가지 않냐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여야 될 건 높여놓고 그리고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차츰 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네. 신영수 기자. 저는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방송에서도 법률에서 연령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령을 올리거나 낮춘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대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2007년도에 대대적인 그 법을 개정을 했던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하는 존재가 맞긴 맞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가, 그 문제는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행 청소년들만을 탓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미 형성되어 온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죠.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청소년들이 과연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과 사회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해준 이한수 기자, 신영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더 뜨겁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